단기적으로 지금 부대낌을 겪고 있는 것들은 지금 우리가 예상했듯이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인 이더이라고 하는 그 상품에서 계속해서 유출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나서 기관들의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해서 뭐 2억 정도까지 간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2배가 조금 넘거나 한 2.5배 정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대비로는 한 3배 정도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무난하게 이더리움이 갔을 때 2030년 지금부터 한 6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더리움 가격은 22,000달러 한화로 대략적으로 3천만 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네, 지난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드디어 출시돼서 거래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네, 사람들이 기대와는 다르게 ETF가 출시되자마자 가격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호재에 대한 부분들, 어떤 새로움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과거 대비로는 좀 부족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더리움에 대해서 어떤 나쁜 관점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새롭게 등장하는 어떤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이 워낙에 신선한 어떤 아이디어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들로 무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과거 대비로는 이더리움에게는 이제 강력한 경쟁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떤 펀더멘털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여전히 이더리움은 가장 굳건하게 2위로서 그 비트코인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로서 그리고 레이어 1을 대표하는 어떤 블록체인으로서의 위용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더리움이 움직여줘야지 알트코인 대세장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부대낌을 겪고 있는 것들은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예상했듯이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상품인 이더이라고 하는 그 상품에서 계속해서 유출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나서 기관들의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처럼 그렇게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 아까 이더이라고 말씀하신 ETHE, 이 상품의 매도세가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네, 오늘 보니까 매도세가 지난주보단 좀 잦아들긴 했던데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물량이 매도 물량이 나올 거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매도 물량들을 제가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지금 집계된 그 확인된 코인시어스에서 집계한 것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GBTC와 비교하면은 훨씬 더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은 매도세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그 이더이 즉 ETHE에서 유출된 물량이 15억 1,300만 달러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순유입된 즉 블랙락이나 피델리티 등을 통해서 순유입된 물량이 11억 8,300만 달러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동안에 즉 4일 정도 동안의 거래일에서 전체적인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순유출이 대략적으로 3억 3,800만 달러 정도가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과연 그러면 그레이스케일의 이 물량에서 얼마나 많이 남아 있는가 요걸 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4일 동안에 무려 17.3%가 유출이 됐습니다. 4일 동안 기록한 결과이고 맞습니다. 이 4일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은 4% 남짓 유출이 됐는데 그거보다 진짜 한 3배, 4배가 더 많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추세로 한 주 정도, 즉 이번 주를 더 견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거의 50% 가까이도 유출될 가능성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어떤 분석에 따르면은 이번 주 내에도 어떤 순유출의 흐름들이 이제는 좀 잦아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정도 되면은 대략적으로 50% 정도 순유출이 일어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이제 순유출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뭔가 진정세에 들어서게 되고 기관의 새로운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순유출보다 이제 순유입이 더 많아지는 흐름들을 가지고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는 이번 주 늦어도 8월 안에는 충분히 다 해결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을 매수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바이더딥이라고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바이더딥 구간을 볼 때는 온체인 지표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뭐 MVRV 지표라든지 MVRV 지표는 거시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는 거지만 요거를 뭐 30일이나 60일, 90일로 아주 짧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지표들을 활용하면은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구간들을 좀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흐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이제 스터디에서 대략적으로 $3,200 정도 수준까지 갔을 때는 바이더딥 구간을 좀 준비를 하자라고 했는데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이미 $3,300를 넘어서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구간들은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위치를 살펴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2MA나 50SMA를 월등하게 넘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촬영 시점 기준으로 했을 때 그 구간보다도 더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대비로 저평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이 그레이스케일 신탁 상품에서 물량들이 빠져나갔을 때 이후에 비트코인과 같이 상승의 흐름들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어떤 전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매수 자리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어떤 장기적인 전망에서는 좋은 자리이지만 우리가 엄밀하게 어떤 바닥 구간에 가까운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바이더딥에서는 거리는 조금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한 1,000만 원으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좀 섞어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한 몇 대 몇 정도로 매수를 하면 좋을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섞어서 한다 그러면 한 7대3 정도로 가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7, 네, 이더리움 한 3. 네,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700만 원, 이더리움 300만 원.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DCA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다 사는 게 좋을까요? 이더리움도 DCA가 충분히 가능한 자산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은 제가 뭐 확신을 하기가 어렵지만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정도까지는 DCA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더리움 가격이 한 400만 원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올해 말이나 내년에 뭐 이더리움 최고점이 온다면 얼마 정도까지 좀 기대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이번 시즌에도 비트코인보다는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부터 해서 뭐 2억 정도까지 간다. 지금 현재 가격에서 2배가 조금 넘거나만 2.5배 정도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거기다가 0.5 정도는 더 플러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수익률이 더 한 그 정도는 더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비로는 한 3배 정도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로는 인플레이션 자산이 됐죠. 그래서 본인들이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굉장히 초 디플레이션적인 자산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산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산의 관점에서도 조금 더 약해진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이 생태계들, 그리고 강력한 어떤 자본의 규모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서 또 어떤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제가 보고서를 좀 소개해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측면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더리움은 여전히 아주 좋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2배 정도 오르면 이더리움은 한 3배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인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더리움이 이제까지 늘 퍼포먼스가 비트코인보다는 좋았으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장기 투자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이제 바꾸게 된 것 같은데, 네. 이더리움 장기 투자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좀 무섭거든요. 대략 한 5년 정도 장기로 가져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5년 장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어쨌든 성격적인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그 비트코인에서도 굉장히 기술적인 어떤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요즘은 비트코인 생태계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 원래 용도를 벗어난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각에서 많은 어떤 다수의 평가들은 이더리움의 기술력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없는 비트코인에다가 강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달아서 디파이를 올려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번 시즌에 유의미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어떤 존속력들, 지속력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그런 우려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죠. 그만큼 좀 안정적인 생태계들을 구축을 했고 또 TVL 대비로도 다른 레이어 1과는 비교할 수 없거든요. 전체 모든 레이어 1 합쳐도 50% 가까이는 이더리움에 다 자금이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솔라나가 아주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난다라는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5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더리움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소개했다가 여러 가지 어떤 찬반 논란들이 좀 있었던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바네크에서 만든 보고서입니다. 바네크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얼마 정도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보고서를 최근에 냈습니다. 이게 몇 달 안 된 보고서인데 여기 내용들을 제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걸 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번에 바네크 CEO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했던 말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는데요. 본인의 피해는 비트코인이 흐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종합자산운용사의 대표인데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이 우호적이었나? 그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행보들을 보면은 그게 좀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의 자산에서 30%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다 지금 출시를 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솔라나 ETF까지 출시를 이제 하려고 신청을 한 유일한 회사가 바네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제 가지고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더리움이 앞으로도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어떤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매년마다 70% 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들었습니다. 이건 네트워크의 성장성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사용자 수, 활성 사용자라든지 일일 활성 주소 같은 것들도 아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큼 TVL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어떤 자산들의 어떤 규모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디파이와 페이먼트 부분에서 즉 금융과 결제 부분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웹2 기반의 어떤 서비스들도 이 웹3의 이더리움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근거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 이더리움을 담게 될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샤프 비율을 갖다가 가지고서 리스크 대비로 얼마나 수익률이 어떻게 했을 때 수익률이 가장 좋을지를 계산했더니 네네. 6대4 포트폴리오에다가 딱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주식 대 채권 6대4 6대4. 네. 그 시나리오에다가 6%를 떼가지고 비트 3, 이더 3을 넣으니까 아주 환상적인 포트폴리오가 나오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격 전망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이더리움이 갔을 때 2030년 지금부터 한 6년 정도가 남아있는데 요 기간들에 갔을 때 이더리움 가격은 22,000달러 한화로 대략적으로 3천만 원 정도까지 갈 것이다. 대박. 몇 년도예요? 2030년입니다. 야, 6년밖에 안 남았는데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까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부터 7배에서 8배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요걸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는데 좀 논란이 되는 거는 이제 불리시한 시나리오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대표가 2030년에 비트코인 뭐 얼마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150만 달러 네, 그거랑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2030년에 15만 달러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더리움 가격이 2억까지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보고 있는 관점들도 굉장히 불리시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이더리움 2억이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너무 과도한 네. 네, 네. 가격 평가인데 그럼에도 본인들의 그 나름의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서 제시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여기는 늘 if가 붙습니다. 어떤 조건들을 반드시 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산 규모에서 어느 정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어느 정도까지 이런 것들을 다 달성했을 때 거기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사항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가정이 다 실현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비트 3%, 이더 3%일 때인 것 같은데 비트랑 이더를 기관들이 같은 비중으로 담을지 여기에
여기서 약간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영향적이세요. 네. 의문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향후의 어떤 스탠스들을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ETF랑 이더리움 ETF의 차이를 봐도 그 시나리오 자체가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들이 이제 확인하고 있는데, 요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변화의 움직임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요거는 앞으로 이더리움이 해야 될 어떤 미션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현실적으로 비트코인 규모 대비해서 ETF 규모가 비트코인의 한 20% 안팎 정도 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관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네네. 20% 내외를 보통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비트코인 5, 이더리움 1%뭐 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3대 3은 좀 어렵지 맞습니다.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네요. 저도 그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가들을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또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평가들은 언제든지 더 불리시한 것들도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마이클 스테일러가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전망 2045년까지 갔을 때는 정말 좀 아주 말도 안 된다기보다는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결과값들을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를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시황에서 다뤘는데 제가 구체적인 금액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제가 살짝 보니까 불리시한 전망은 한 1,300만 달러? 네, 그게 일반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반적인 네, 거였어요? 일반적이었고 1,300만 달러? 1,300만 달러가 일반적인 시나리오고, 불리시한 시나리오는 그거보다도 몇 배 더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멋지네요. 우리가 네. 굉장히 멋집니다. 한화로는 거의 180억에 달하는 네. 금액까지 갈 것이다라는 건데 결국 가격을 얘기를 했네요. 1,300만 달러가 180억 정도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180억 이렇게 주장하죠. 야, 180억이면 한 개만 가져가도 우리 이제 다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느낀 것들은, 결국은 중요한 메시지들은 이 사람들이 그 가격을 평가하는 거는 제 나름의 여러 가지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해야 될 몫인 거죠. 이게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들을 제시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 발돋움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절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 나가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킹 기능이 빠졌잖아요. 네. 너무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 스테이킹 조항이 빠진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대치를 조금 못 미치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은 이더리움에 들어오는 자금들은 결국은 신규 자금들인 거죠. 그래서 이미 스테이킹을 잘 할 수 있고 이미 투자하고 있으신 분들은 굳이 이더리움 현물 ETF를 매입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능숙하게 스테이킹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갈아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신규 자본의 어떤 유입의 측면에서는 스테이킹 조항이 없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집권을 했을 때 SEC 위원장이 만약에 정말로 교체가 됐을 때는 충분히 또 이후에 이들이 어떤 스테이킹 조항을 넣을 수 있는 여지들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또 그런 경사들이 일어나면은 가격이 또 한 번 더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스테이킹이 이더리움 ETF에 빠져 있는 게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겐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스테이킹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 ETF에 묶인 이더리움들은 스테이킹 불가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ETF에서는 저는 그냥 계속 막아도 좋을 것 같아요. 좀 덜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다시 예전처럼 울트라 사운드 머니를 좀 다시 계속해서 갔으면 갈수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또 스테이킹 된 자본들이 계속해서 또 묶여 있는 것들이 가격의 또 하방 압력들을 좀 막아주는 요인들도 또 일정 부분 될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금들이 묶여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표님 말씀 주신 거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또 장기적으로는 더 좋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대표님은. 그러면 솔라나랑 솔라나가 요즘에 비트코인 컨퍼런스 할 때 비트코인 치고 올라간 것보다 더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7월 5일 날, 그러니까 마운트 곡스 사태 이제 처음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 좀
다 같이 많이 빠졌잖아요. 네. 네, 솔라나가 한 120불까지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한 190불 넘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한 좋았습니다. 50% 이상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더리움과 솔라나 투자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이 앞서 우리가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수익률이 좀 더 아웃퍼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봐도 그런 관계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관계보다도 솔라나와 이더리움에서는 조금 더 솔라나가 더 크게 또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 자체는 솔라나가 과거에는 그냥 아주 내러티브가 좋은 코인, 아주 핫한 코인, 그냥 유행을 선도하는 코인 뭐 이런 정도로 취급을 받았는데 최근에 나오는 펀더멘탈 지표에서는 대부분 이더리움을 앞지르고 있거든요. 덱스 거래량도 그렇고 일일 활성 주소도 그렇고 트랜잭션도 그렇고 모든 수치들이 그냥 앞지르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압도적으로 앞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민코인에 많이 집중이 된다고 해도 지금은 이제 민코인 열풍들이 약간은 또 지금 시즌에서는 조금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덱스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성격이 좀 많이 바뀌었구나. 그걸 좀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이제 스터디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우리 PS 레이시오라고 해서 우리가 수수료 이제 수익을 통해서 저평가 여부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일종의 멀티플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 멀티플이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솔라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저평가된 코인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네트워크의 어떤 펀더멘탈 상으로는 점점 더 저평가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솔라나가 이제 체질이 뭔가 좀 많이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시즌에서는 지난 2020, 2021년 동안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솔라나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 책 슈퍼코인 투자지도 박 작가님 책이잖아요. 이 책을 읽고서 되게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에 대한 분량도 되게 많고 이더리움, 솔라나, 뭐 기타 알트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이 책은 좀 어떤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까요? 네, 요거 이제 제가 책 소개를 좀 말씀 여쭤보실 때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암호화폐 투자하시기 전에는 이 책을 그래도 한 번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시중에 비트코인 책은 굉장히 많이 있죠. 네네.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가 어렵지만 쉽고 쉽지만 어려운 약간 그런 투자를 하는 건데 그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부화내동하지 않고 그냥 일일비하지 않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모아나가면 되는 자산이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을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좋은 코인인지 즉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갈 수 있는 코인인지 정말 가치가 있는 코인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부터가 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오른다더라 하는 코인에 섣불리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인을 볼 때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러티브가 좋은지를 찾는지 그 방법들, 펀더멘탈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저평가 구간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마켓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저평가 구간을 잡는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 코인이 좋은 건 알겠는데 사도 될지 혹은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 책을 읽어봤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최근처럼 가격이 갑자기 급등할 때 급하게 올라타거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그리고 각종 온체인 지표를 비롯해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을 때 이 책을 뭐 사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서점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투자의 큰 그림과 방향성들을 잡고 디테일한 전략들을 세우실 수 있다. 이렇게 제 책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뭐 어저께까지 읽어서 제가 다 읽었거든요. 한 2, 3일 동안 읽었는데 이게 제 보통 책 읽는데 제가 한 2시간 정도면 다 후루룩 하고 다 읽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속 곱씹으면서 읽게 되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초보자분들이 후루룩 쉽게 읽을 책은 솔직히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해서 진짜 돈을 좀 유의미하게 벌고 싶으면 이 책은 한 번 읽고 끝낼 책이 아니라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도 코인 쪽을 공부를 나름 많이 했는데도 저도 이게 곱씹으면서 반복해서 보면서 아, 맞아, 맞아 하면서 보는 책인데 초보자분들이 한 번 읽고 아, 됐네 할 순 없잖아요. 솔직히. 처음에 읽을 때는 용어들 때문에 다소 어려울 순 있어요. 처음 보는 용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다 담아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심지어 이 책에는 알트코인 별로 개발자가 몇 명인지까지 나오는 책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의 풀타임 개발자는 2,400명이고 그 파트타임까지 다 포함해서 총 개발자는 한 7,800명. 이런 것까지 실어주는 진짜 데이터의 왕이시잖아요. 정 박 작가님. 너무 온체인 감탄인데요. 데이터나 네. 뭐 이렇게 그리고 뒷부분에는 박 작가님 채널을 보면 아마 온체인 데이터의 그 팩트들을 확인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 이건 무슨 지표지 하고 궁금했던 내용들을 이 책을 보시면 뒷부분에 온체인 데이터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리고 각종 사이트들 사실 저도 박 작가님 채널 보면서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게 아, 어디 봐야 저런 거 나오는 거야 하고 되게 궁금했었는데 이 책은 그냥 레시피예요. 아, 이 책 보면서 다 찾아가면 돼요. 제목부터가 투자 지도지 않습니까? 약간 내비게이션 느낌? 이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이건 그냥 한 번 보고 말 책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참고서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두고두고 복습을 하면 그냥 코인 내공이 갑자기 한 3, 4배는 좀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약간 좀 치트키 같은? 예. 우리가 게임할 때 공략집 같은 거 보잖아요. 네. 코인 투자 공략집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아, 뭐 사실이니까 어, 저 거짓말 못 하거든요. 사실 네. 대표님께는 사실 좀 쉬운 책이었을 거라고 아, 생각을 아닙니다, 하는데, 아닙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내용이 좋게 충분해서. 말씀 네. 그러니까 난이도를 떠나서 내용이 너무 진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았는데도 그냥 좀 꾹꾹 눌러 담았다고 할까요? 네, 진짜 양이 와 되게 대단하더라고요. 내용이 알고 싶은 거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책 한 권만 보시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부자가 되려면 이 3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생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